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구탄, 이제 제주도 4월이 가기 전에 지금 녹음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관련해서 제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4.3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이제 꼭 필요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분을 만나게 된 거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3 역사 평화공원이죠. 4.3 평화? 4.3 평화공원. 4.3 평화공원. 예, 4.3 평화공원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인터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은희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먼저 소개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그 연구원님은 지금 역사공원에서 평화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월 22일 날 이제 결성이 된 4.3 추가 진상조사단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제 임명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진 않으셨네요. 이제 한 달. 한 달 동안 좀 바쁘셨겠어요. 네, 어떤 3년간의 조사단 활동 기간을 잡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거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대로 좀 추가적인 발굴이라든지 진상 어떤 사례를 또 정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깊이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찾는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8년 전, 이제 9년 전인가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워낙 개설서다 보니까 구체적인 마을의 피해 사례라든지, 형무소 피해 사례, 행방불명인데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좀 마을 피해를 집중적으로 좀 조사해서 보고서로 이제 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4.3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팟캐스트에 풀자면 몇 회 분량으로 풀 만큼 정말 다양하고 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제주 이민 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4.3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 사회에 이제 어떤 지역민들의 인식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역사적 사실 이후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좀 포커스를 이제 그쪽에 좀 맞추게 됐는데요. 우선 연구원님이 4.3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제주도민이고 제주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이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늘 살아왔던 사람인데, 저희 자라면서 4.3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 모르고 마을마다 4.3이 있고 집집마다 4.3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달라서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갔는데 4.3에 대한 관심은 일찍 있었는데 학회나 이런 동아리에서 4.3 공부를 해보려고 자료를 찾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자료를 찾는데 너무 없고, 또 그때 이제 죄송한데 연구원님의 어떤 연령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46세예요. 네, 그래서 그때 86학번. 네. 그때 한참 그러면 제주대에서 제주 사회에서 4.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나올 때죠. 그때. 시작했을 예, 때죠. 예. 아, 제가 딱 대학, 민주화 예,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안에서 4.3에 대한 그 뭐 대자보니 집회니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1학년 때까지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좀 쉬쉬하면서 소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그 스터디를 한다거나 스터디를 하는데 갖고 공부하는 건 이제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책. 현경 선생님. 네. 그리고 가끔 이제 그 대학 학부에서 나오는 4.3 온고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뭐라고 지칭을 했네요? 이 4.3이라고 하는 역사적. 그때도 저희는 그냥 4.3 항쟁이라고 했어요. 그때 4.3 항쟁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늘 집에서 4.3 폭동으로 들어왔거든요. 4.3 폭동으로 들어왔고 네, 폭도들이 와서 우리 마을 불태우고 사람들 다 죽였다 하는 걸 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어요. 부모님들한테 네. 4.3 폭도들이 와서 특히나 할머니한테 이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도 4.3 폭동으로 짤막하게 한 4-5줄 나오는 이제 국사책 맨 뒤편에 나온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대학 와서 보니까 주변에서 4.3 항쟁, 4.3 항쟁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인식에 자랄 때 듣고 본 인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달랐고 혼란스럽죠. 네. 그리고 그 동네별로 교수님께서 이제 설문지 10장을 주면서 10명을 이제 만나서 조사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이 위밀이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 자체는 실상이 진짜 4.3 폭도들이 와서 불태우고 사람을 죽인 그 마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위미 출신이신데 네,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었는데 그런 마을은 이제 몇 개 안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설문지 가져가서 조사를 해와서 보니까 그 마을은 다 군인들한테 다 완전 몰살되다시피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온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다르면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이거 공부를 이제 해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마을은 그 폭도들이 와서 이제 불태우고 사람 죽인 건 사실이다라는 거 알게 되고 그 마을마다 4.3의 사연이 다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 모르고 4.3 사건 마을에 이제 다 그냥 사람 많이 죽었는데 대부분 폭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쉬쉬하고는 있는데 경찰이 오거나 군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쉬쉬하고 어쨌든 뭐 폭도들이든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어릴 때 가장 처음 할머니한테 들은 어떤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저희 집안은 돌아가신 분이 안 계세요. 4.3으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데 늘 그냥 4.3은 폭도들이 일으켜서 우리 마을 우리 집도 다 불탔고 그래서 우리 집 뭐 족보 같은 것도 없고 그런 말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어요. 주변에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제 말해지는 4.3과 우리 마을에서 겪었던 내용과 이렇게 달라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차츰 공부를 하면서. 내적으로 그러니까 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하던 거하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애매한 게 두 주체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주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바꿔져 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은 무장대라고 하는데 무장대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이제 그 살상한 그 내용만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말이죠. 저도 일반적으로 4.3 하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마을은 그냥 그 실상이 그랬으니까 저기 합치가 되잖아요. 합치가 됐는데 나중에 4.3은 이 무장대가 이제 살상한 것보다 오히려 군경 토벌대에 의한 살상이 80~90%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4.3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피해자 예를 들어서
4.3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면, 네. 그러니까 자행한, 그걸 행위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좀 섞이게 되겠네요. 좀 피해자도 좀 그렇게 되는 거고, 좀. 그럼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역사책에서도 그렇고, 사실 매스미디어에서도 누구죠? 저기 여명의 눈동자에서 처음 다뤄졌다고. 저는 어릴 때고 해서 내용이 잘 많이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러면 현경 선생님의 순위 삼촌을 통해서 처음, 그러니까 약간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그게 순위 삼촌이 78년도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제 발간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경 선생님 자신도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근데 이게 금서가 됐었대요. 금서가 돼도 다 이제 복사해서 돌면서 대학가 중심으로 그게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됐었어요. 저희 때도 그 순위 삼촌으로 사삼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순위 삼촌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처음에는 저희 20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내용들이 섬세한 내용들이긴 한데 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40대에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절실하게 와닿는데, 그때 20대에 너무 4.3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읽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뭔지 이게 좀 거기에 몰입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이제 항쟁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의 이게 좀 비슷한 맥락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95년 저는 학번이거든요. 95년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학살자, 처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비디오 외신에서 했었던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보면서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걸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4.3 같은 경우에는 4.3 제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해당되고 하는 사항들인데 당시 학생들의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그 당시에 80년대 분위기. 그때도 4.3보다는 그때까지도 5.18이었어요. 광주. 4.3은 워낙 알려진 게 없고 광주는 영상물에다 신문 기사에다 그때 당시 막 증언들도 나오면서 광주는 이제 80년도에 일어나도 바로바로 진상규명 운동으로 이제 86년, 87년 그 부분부터 엄청나게 올라섰다고 볼 수 있거든요. 90년대는 그때는 막 거의 이제 해결이 돼갈 시점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유공자들 다 나오고. 네. 그런 부분인데 제주도 5.18 그러니까 광주 항쟁 진상규명 운동하라, 4.3 진상규명하라 같이 갔어요. 구호 자체를 그렇게 다 광주도 우리 광주 노래도 계속 불러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집회하거나 할 때 광주 노래 부르고 4.3은 잠들 수 없는 함성이라든지 그런 노래 정도. 노래가 별로 없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처음엔 광주 진상을 요구하면서 4.3을 곁다리로 같이 놓으면서 나중에 이제 87년 때는 이제 완전 제주도는 4.3으로 4.3으로 이제 진상규명해야 한다 해가지고 갔었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막 89년부터 다 이제 시민 단체들이 창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4.3 관련 4.3 연구소도 창립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진상규명 운동들이 가는 거죠. 학생층과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까지도 진상규명 운동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 부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느껴지는 게 어쨌든 80년대 학번
그 제주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외부적으로 그런 열망들 또 좀 그 지역 사회가 사실은 좀 그 억압됐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함부로 이야기할 4.3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도 학생들이야 뭐 대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순위 삼촌을 이렇게 필사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일반 그러면 뭐 동네라든지 공동체 단위에서는 4.3과 관련된 뭐 일절의 그 행사라든지 뭐 가족 단위에서는 이야기는 좀 되긴 됐겠네요. 가족 단위에서도 거의 좀 침묵하는 분위기고 4.3 때 돌아가신 분 이제 제사 때 보면 저희는 제사가 없지만 다른 집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하죠. 우울해요.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4.3을 이제 끄집어내는 일은 그때까지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처음으로 그 4.3 추모제, 4.3 추모제를 이제 그 시외에서 했거든요. 교내에서 계속 이제 위령제를 지내고 여기서 이제 데모하고 뭐 앞에 이제 그 경찰 진압군이랑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 여기 아니 이제 벚꽃 제주대학교 벚꽃 그 진입로에서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시외에서 한 거는 1989년도에 그 위령제를 처음 했어요. 89년. 어디서 했나요? 그때 시민단체 주체로. 시민회관. 시민회관에서 이제 시민과 학생들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위령제를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군사정권 아래에서 정말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경찰들이 계속 몇 군데 위령제가 외곽이었는데 이제 실내로 옮겼는지 그거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내에서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몇 군데에서 계속 데모가 계속 이루어졌던 기억들이 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자양분들이 지금 제주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 형성되고 하는데 큰 역할을 했겠네요. 네, 그래서 그 87년 6월 항쟁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어졌는데 단체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89년도부터. 4.3 연구소도 생겼지만 다른 외 단체들도 그때야 다 생겼어요. 전국적인 상황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위령제도 89년도에 치러지고 했을 텐데 마을 단위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요새 이제 뭐 TV 같은 데 보니까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 희생자들에 대한 뭐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나 뭐 공동체나 마을 단위나 가족 단위에서 그런 어떤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치유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치유에 대한 생각들은 거의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게 다행이고 그렇게 이제 어려우면서 살고 그걸로 인한 상처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치유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해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야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공론화되면서 이분들은 좀 자연적으로 치유받는 이런 것들도 참 컸죠. 그냥 특별법이 생기고 정부에서 4.3 진상조사 한다 이런 것들 자체만 가지고도 세상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9년도 상황
지금 생각해보면 20 몇 년 전 일인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많이 이제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마을마다는 그 마을마다 자체 희생자 위령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희생 비를, 위령 비를 세우는 거 있죠. 처음에 생기기 시작한 게 그것도 얼마 안 돼요. 한 10여 년 전, 99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면서 특별법 얘기가 거론됐을 때 그때 몇 군데 나왔어요. 몇 군데 나왔고, 그 이후 이제 2005년, 2010년 전후로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을마다. 생기고 공동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모스포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일조 백손묘 같은 백조일손묘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89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같이 제사를 지낸다든지 마을 단위로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게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거기서 공동 제사라기보다는 아마 개별적으로 이제 전날 제사 지내고 묘에 가서 이제 그 뭐 참배하고 이런 것들은 개별로 했었지, 공동으로는 이제 백조일선이 언제부터 이제 유령제를 지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없다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90년도 지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광주하고 이제 4.3 같은 경우에, 5.18하고 4.3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5.18은 일어난 지가 4.3에 비해서는 훨씬 가깝기도 하고 또 기록도 많이 남아있고, 근데 4.3 같은 경우에는 규모 면에서도 이제 엄청 크기도 컸고 굉장히 이제 좀 뭐 이 제주 지역 자체가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은 건데, 왜 이렇게 좀 진상이 밝혀지거나 이런 게 좀 늦었을까 하는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몇 차례 충격을 더 가해진 거예요. 4.3이 이제 48년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쟁 나면서 반공이라는, 이승만 반공 국가잖아요. 반공을 국시로 한 그 정권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4.3은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는 여기는 좀 반역의 땅이잖아요. 일단 건국에 반대하는 거나 다름없이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제주도는 계속 누르게 되는 거고, 그냥 빨갱이 섬으로 그냥 이승만 정권 시기까지 계속 낙인이 찍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반짝한 게 이제 4.19잖아요. 4.19 때 그래서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7명이 진상규명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피해 실상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 신보사라는 데에서 언론사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피해 신고 받는다 하고, 이거를 또 국회에서 국회 양민학살 그 관련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거창 지역, 경상도 거창 지역이 워낙 피해가 커서 그쪽 그 위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도 계속 같이 민원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도 좀 하겠다 해서 제주도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조사가 잘 돼 있었어요. 마을마다 조사하는데 두려워서 조사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국회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좋았는데, 5.16 정권은 또 다른 또 군사 정권이잖아요. 군사 정권이 되면서 완전히 이 조사했던 멤버들까지 다 형무소 가요. 여기 진상조사 제주 지역에. 네. 그리고 제주 신보사 사장도 형무소 가요. 그런 일 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거창에 세워졌던 그 위령비도
그때 당시 이제 파괴하라 했었는데 백조일선 비석도 그때 파괴가 돼요. 아하. 그때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있냐, 모여있는데 웬 비석이냐 하면서 비석 깨고 자체적으로 이 묘들 다 가져가라고, 다 개별적으로 다 가져가라. 근데 누구의 뭔지도 모르면서 무서워가지고 23개를 아무나 그냥 가져간 사람들도 있어요. 23구의 묘를 그때 옮겨 썼는데 너무 강요에 못 이겨서 무섭잖아요. 네. 사삼을 겪었는데 그렇죠. 또 한 번의 네. 이런 이제 충격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박정희 군사가 정권이 계속 이어지고 이야기도 못했겠네요. 그 그러면서 그거에 진짜. 관련돼서 네. 연자제가 말도 못했죠. 연자제가 전두환 정권 때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4.3에 연루됐다 하면 그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4.3 무슨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아니죠. 아, 피해자가 아니고 그 사람 이 그쵸, 박정희 정권 쪽에서는 일으킨 측이잖아요. 4.3 제주도는 일으켰잖냐. 너네가 가해자 쪽이다. 폭도 빨갱이로 이렇게 다 낙인이 찍혀 있어서 4.3 희생자인 경우엔 형살자라고 있어요. 형살자. 네. 형살자 명도가 있고 그 당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박정희 시대에 희생자라고 하면 누가 희생자인가요? 박정희 때 희생자라기보다는 4.3 때 희생자가 네, 4.3때 쭉 박정희 정권 때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폭도들이 누군가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면 폭동을 일으켰으면 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쪽에 폭도가 사람 죽인 것도 일반 양민들이고 일반 양민만은 왜냐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무조건 와서 다 우익 마을이다 한 마을은 무조건 죽였으니까 그런 마을이 몇 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막 7,80명 죽은 마을도 있고 무장대 습격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희생자 대비 몇 프로가 안 돼요. 몇 프로가 안 되는데 그거 일으켰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다 제주도 폭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주도. 그러면 그게 제주도민한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양민들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라고 이미 그 사람은 피해자고 국가유공자가 돼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니요, 이제 그 민주화 이전에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 때 그렇게 폭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유공자였나요? 네. 아, 일찍부터요? 네. 유공자 그게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서 63년부터인가 이게 법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경찰 이제 그 토벌 활동하면서 순직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유공자로 올라 있고 마을에 습격당해서 이제 보초 서다가 습격당해서 이제 폭도한테 죽었다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유공자로. 맞죠. 진짜 뭐 60년대 미리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소외된 무슨 백이나 뭐 이런 거 없어서 소외된 사람도 있긴 있으나 이미 폭도한테 당한 사람들은 정부한테는 일찍부터 딱 보호망이 되어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 이제 진상규명 4.19 때 그런 과정 거치면서 있다가 그 막연하게 이제 4.3이 이제 해결이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신고를 했었던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다 이제 오히려 더 피해가 되는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러고 또 나타난 게 전두환이다 보니까 그런 정권 하에서의 제주도는 제주도 섬 자체가 연자제로 완전 꽁꽁 묶여 있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78년도에 그 현기현 선생님 그 순인 삼천 쓰면서도 그렇게 그 마음이 이제 많이 쫄은 상태에서 썼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지금 잡혀가서 매맞기도 무지 매맞고.
저는 진짜 어릴 때 연좌제라는 이야기는 딱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연좌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감이 안 그러니까 와요. 어떤 건가요?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나 일본 쪽에 가 있는 사람 많거든요, 제주도는. 예. 그러면 이제 일본 가면 이분들이 또 조총련에 많이 이제 가입돼 있어요. 그럼 다 북하고 연결시키면서 무슨 어디 간첩 사건이 났다 하면 우선 그런 사람들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간첩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많았고. 네. 일본 간 사람들도 많고 북에 간 사람도 많고 해서 여기는 그런 이산가족이 삼각구도예요. 북, 일본, 제주 이런 이제 상태로 이산가족들이 많다 보니 간첩 사건으로도 많이 연루가 되고. 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도 뭐 경찰이나 뭐 여러 정부 기관에 의해서 뭐 감시받고 하는 경우도 많았겠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서 이제 그러니까 요시찰린이라는 거죠. 요시찰린. 무슨 시찰을 요하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다녀갔다. 동네에 오면 자기 이게 느낌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또 이게 주변에서 다녀갔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저 사람 뭐 누구랑 만났느냐 물어보고. 예. 어디 갔다 왔냐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갔다고 하고. 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동네 안에서도 갈등 관계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동네 안에서도 진짜 산에 가서 활동한 사람, 그냥 순수하게 피해본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들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서 술 먹다가도 싸움 나면 너 폭도 새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런 앙금들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 그렇구나. 네. 진짜 제주도 분들이 또 굉장히 오래 또 사시잖아요. 네. 타 지역보다 장수하는 섬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고 거기에 또 집안이나 이런 전통도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마을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죠? 예, 있죠. 연좌제라는 거는 뭐 제가 듣기로는 가족 이 사람하고 뭐 먼 친척이다 하더라도 누가 친척 중에 누가 있으면 뭐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요. 진급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아예 포기해버린다. 군대도 갔다가 아예 일찍 제대해버렸다. 이미 가서 보면 진급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 아름아름 통해서 자기를 조회해봐라 하면 그게 딱 떠 있대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할 마음 없어져서 이제 그만뒀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또 형무소 갔다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제주도는 가서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은데 단기 1, 2년 받은 사람들은 4.3 때요? 네. 돌아와요. 돌아와도 그 형무소 그 빨간 줄이 계속 남아있고 그 사람들도 계속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런 피해도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 그러면 전체 인구에 엄청나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 인구잖아요. 많죠. 그 굉장히 많은 인구들을 감시하고 하려면 이거 뭐 제주 지역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행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겠네요, 그죠? 그게 이제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 마을마다 다 있죠. 아예 면이면 면 단위마다 있어가지고 뭐 그 사람네가 막 활동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니까 대강 이렇게 돌아보면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만 하고 이런 거고. 행정에서가 처리하죠. 이제 경찰도 있지만 행정 이런 면이나 읍사무소에 그런 대상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니면 리단위로 쫙 그런 지시가 가면 그런 그 내에서 내에서 해결이. 그러면 마을 단위로까지 만약에 뭐 그런 조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뭐 제대로 뭐 이야기하거나 뭐 이거 뭐 좀 그랬겠네요. 화합하고 하는데도 좀 솔직히 좀 힘들었겠네요. 여러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4.3 특별법에 제일 강조한 게 화해 상생이잖아요.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 아까 이제 전두환 정권 끝나고 이제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문민정부다 뭐다 이제 해도 그게 계속 남아 있고 이제 90년도에 들어오면서 민주화 과정 거치고 90년도에 들어오면서 도의회에서 사삼특별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제 신고 받잖아요. 그 신고 받을 때 사람들이 그때 앞으로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 전에 저희 4.3 연구소 저 계속 일을 했었는데 4.3 연구소에서 조사 가도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말 안. 어떻게 피해받을지 모르니까. 네. 지금도 두려워서 신고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야기했다가 뭐 자식이 피해볼 수도 있고 손자가 피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뭐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약 보니까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 이런 공약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건 유족분들은 아무래도 보상 그 배상 부분 그래서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뭐 의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뭐 생존자 85세 이상인 경우에 유족 중에 이제 얼마 조금씩 나가는 부분 아주 소액이지만 그게 어디예요 지금까지 이 유족분들은 그게 어디예요. 나라에서 주는 이런 돈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는 했어도 이제 그 후로 이제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또 바뀌어버렸으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진척돼 가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에서 유족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상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또 지원 또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아까 우리 지금 추가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이게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외부에서는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정작 저희 4.3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네요. 막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할 때 또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4.3의 어떤 영향이 사실 이제 뭐 문화라든지 사회 분야라든지 시민들의 의식 속에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사실 너무 좀 넓은 부분이긴 한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딱 생각이 든 거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가서 돌아가셨으니까 마을마다 이제 여성이 초과되는 이런 부분도 많았을 거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남성 한 분하고 한 분이 여러 명의 여성하고 결혼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제 윗세대 같은 게 남아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4.3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영향은 영향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좀 섬이다 보니 남자들이 이제 바다 활동하면서 그 행방불명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여자가 많은 숫자적으로 여자가 많은 섬이었고 남자는 바다 활동이고 여자들은 온갖 이런 밭일이나 뭐 바다 일 가리지 않고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부인이 둘, 셋 이렇게 두는 부분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많은데 4.3을 거치면서 숫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남성이 훨씬 많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호적상 결혼 않고 이제 그 사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4.3으로 뭐 각시만이 얻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4.3 그 전부터 그건 조금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4.3 이후에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죠 아무래도. 지금 윗세대지 지금 저희 세대까지는 그런 그쵸. 게 많이 사라졌고 그쵸. 윗세대는 아직도 많아요.
저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윗세대보다는 조금 더 위의 세대 같은 경우에 뭐 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살러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또 이렇게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집 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주도가 이혼율이 높아요. 아, 예. 이혼율이 예. 높았는데 여자분들도 가서 싫으면 싫어서 나와버려요. 그게 거기에 딱 매이지 않고 여성의 어떤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 살겠다고 해서 친정 가버리고 혼자 독립해서 살던가 그런 게 일제 때도 보면 많이 나타나고 아무래도 이제 일제 때부터 여성들이 이제 그 물질을 많이 다니잖아요. 외부로도 다니고 하면서 이런 게 조금 자유로운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희 조사 다니다 보면은 거기 첫 번째 결혼은 안마장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남편이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4.3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이제 들었는데 4.3 때 일단은 홀러멍 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재혼한 사례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의식 그 이후에 어떤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잡아내는 거는 좀 어렵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입조심하는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는 거니까. 네.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4.3은 선뜻 말하려는 게 아직도 좀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고 늘 말을 다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자바강 죽이려면 죽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에 말을 못 하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제 자식들 때문에 말 못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역량은 또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유배를 온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또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또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4.3을 통해서 이제 4.3 전에 많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서북 정경단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또 경찰로도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언제 그 사람들이 돌아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북 청년에는 이제 4.3 기간에 이제 많이 온 거였고요. 아무래도 여기 와서 거의 대부분 이제 한 2, 3년 있다가 보면 정착해서 여기 서북 오도민회 지금 그 조직이 있을 정도로 서북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살았어요. 정착한 거. 돌아간 게 아니고요? 돌아간 사람도 많은데 정착한 사람도 많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서 이제 제주 여자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서북 청년중 한 마을마다 한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난 인구네요. 그 정도로 와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는 많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마을마다 가보면 어느 특정 지역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그게 주둔했다거나 이제 그런 지역인데 보통 마을에 한 10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제주 지역에 와서 그냥 보니까 여기 이제 4.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하게 어쨌든 억울하게 죽은 많은 분들이 있고 어쨌든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들 많은데 그럼 그런 조직들이 제주 지역에 있으면 그 피해자들의 이 조직들을 어떻게 허용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이해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 못할 부분인데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마을에서 민심을 안 잃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이제 사람을 조금 살렸던가,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랑 혼인하면서 그 집안에 뭐 사람을 살렸던가, 뭐 이런 좀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군인이나 경찰로 오긴 왔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 마을에 지금 계시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생활은 유지가 됐던 사람들이고, 워낙 악행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도망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또 할 수 있겠구나. 보니까 저도 어느 집안에 지금 살아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좀 은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와서 살린 분이고, 동네에서 인심 안 잃으니까 산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그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주를 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육지것이라고 하게 된 게 여러 역사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 처음 단추가 좀 완전히 어긋나게 된 부분이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 그렇게 왔던 사람들, 악행을 저지르고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네, 그것도 있고, 그건 좀 단기간이고, 좀 육지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육지껏 하는 것도 같아요. 어떤 부분? 특히 전라도 쪽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지금 우리 선거일 때 보면 호남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호남 향후회라고 얘기하죠. 그 전라도 쪽 사람들이 와서 이쪽에 정착할 때 막 집단적으로도 정착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쪽? 서귀포 쪽이나 이쪽, 서귀포 들었습니다. 이쪽 그 제주시 쪽도 있고, 그래서 그 해남촌이라든지 이런 그 전라도 사람, 그러니까 힘들어서 살러 온 거죠, 그죠? 네, 온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일단 인심 좋고 뭐 하니까 많이 융합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데에서 상처받은 게 아닌가. 상처받아서 육지놈들 믿지 말아야 돼. 아니면 또 그러면서 또 4.3 사건에 와서 육지 사람들이 와서 횡포 그런 것들이 쌓였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섬의 특징이 베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그 육지 사람들에 대한 뭐 신뢰를 잃었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되게 좀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저희도 어릴 때부터 저희는 여성인데 아버지가 육지 남자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말 많이 들으면서 또 크거든요. 육지 사람 절대 안 돼. 그래서 대학도 육지 잘 안 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대학나무라고 해가지고 뭐 감귤 한참 할 때 또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제주 지역 분들이 굉장히 그 옛날부터 서울 지역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부터 서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대학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보다는. 뭐 관광지 때문에 아니면 뭐 감귤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모르겠지만 공부에 대한 이게 강해요. 교육열이. 옛날에부터. 제주도 그 4.3 사건 일으키기 전에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 역사 한국 현대사 전공 교수가 계신데 그때 이제 한국 교육열을 조사했더니 제주도가 1위로 나타났어요.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게 이제 해방 이후 나타나는 모습이 제주도가 엄청 빨랐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마을마다 다 생기고. 그거를 주력 사업으로 한 거죠. 돈이 있다면 우선 학교부터 세워야 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저도 좀 솔직히 놀란 게 제가 이제 무릉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무릉 동초등학교 뭐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폐교가 됐는데 그 비를 보니까 학구열의 학부민들의 이제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뭐 학교를 짓기로 이런 식으로 오길래 그런 열망이라고 하는 게 좀 강했구나. 아주 지역이. 그때 일제시대에 일본 가서 돈 벌어 와서 제일 먼저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학교 설립, 마을의 학교 설립에서요. 그만큼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게
좀 강한 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좀 그 지역이 또 먹고 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그 계층으로 출세 뭐 하기 이런 위한 쪽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그 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또 집단적으로 좀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그 원래 이제 선주민하고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뭐 일단은 그 지금도 보면은 이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주에서는 이제 어떤 게 보이잖아요. 제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주민 눈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장사 같은 것도 다 먼저 다 하죠. 제주도 사람들은 장사 같은 거 생각을 못 할 때 그 사람들 와서 다 장사를 다 하고 또 돈을 다 먼저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불만들이 있는 건 아닌가. 상권이나 네, 뭐 이런 부분을 거의 육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와 다 펜션 짓겠다, 커피숍 하겠다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다 제주도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주도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때 와서 막 하잖아요. 그 지역 섬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느끼는 냈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이제 이번에 생기고 한 부분.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분께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제주로 이주해온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이제 유배가 아마 이제 처음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4.3 사건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60, 70년대 이제 많이 넘어오기도 했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은퇴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돈 좀 있다. 그 마을하고도 뭐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도 뭐 좀 그렇고 좀 거리를 두고 또 자기들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지역사회에 좀 들어가서 이제 거침없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마을의 역사와 제주 지역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다면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그런 독특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뭐 시집살이가 여기는 덜 나지 않냐, 분가 다 결혼해서 밥 같이 안 먹고 다 분가해서 살거든요. 같이 거의 안 살아요. 다 분가해서 사니까 시집살이가 없냐 하는데 은근히 시집살이 심하고 시집살이 있어요. 시집살이도 있고. 그게 저는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그 행사 뭐 이런 거마다 집안 행사마다 엄청나게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다 친척, 한 마을이 다 친척이나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일이 고돼요. 뭐 장례식이나 잔치가 있을 때는 일이 정말 고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면 또 찍혀요. 얼굴 도장이라도 꼭 찍어야 된다 하는 식의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오는 그게 공동체 의식이라면 의식이랄까? 그러면 그런 구속이라면 구속이랄까? 뭐 이런 거. 이제 사실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제주 지역이 그 제주꾼은 못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 딸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던 분도 좀 계셨거든요. 그거는 다 그래서 입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형제가 많은데 어딜 가나 우리 누구나 형제 아는 분이 한 분은 계세요. 이게 좁은 사회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감하죠. 누구 동생이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달이 두 달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두 달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좁은 사회다.
싶은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4.3도 이해가는 부분이, 이 공동체라는 부분이 한 마을이 이게 그 마을에 누가 이제 그 지도층이 어느 성향이냐에 따라서 피해가 크고 적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이제 싹 휩쓸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따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공동체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게 더 피해가 큰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마을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적 진짜 아픔이 정말 차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아픔들이 좀 치유가 되고, 또 그런 지금의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뭐 반성해야 될 일들은 좀 반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평화공원에 오게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또 설명을 듣고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네. 알 수 있는 부분인 네. 거죠. 잘 해놨어요. 네. 전시도 잘했고, 입회공원서 가면 그 이름 명단이 이제 박혀 있는 것 자체로도 충격이거든요. 그 숫자가 한국 전쟁도 아닌데 한 제주도 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 이게 한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헉하죠. 헉.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제주 시내로 들어갈 게 아니고 제주 마을로 들어갈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 예. 그 지역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으로서 이제 가서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 업을 가지고 일단 들어갈 거잖아요. 예술이면 예술 그 활동을 이제 한다던가 해도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회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따로 놀면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절대 이제 동화될 수 없는 거죠. 네. 뭐 학구민 체육대회라든지 네. 또 체육대회나 그런 모임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진짜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잔치라든지 장례식 일 잘 돌아봐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안 산다 하더라도 아니 그 동네에서 이제 그 동네 그 동네에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동네 그러니까 다른 동네까지는 볼 수도 없지만 거고. 그 동네에서 네, 계속 살고 싶다 하면 그런 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일도 도와줘야 되고. 네. 해야 될 일들이 많네요. 예. 그건 어디나 그쵸. 귀농이나 어디 귀촌 하려는 사람들은 기본 자세는 그거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연구원님 이제 3월부터 시작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하시는 그 추가 그 진상 발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지 또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또 더 새로운 사실로 또 더 그동안의 또 성과를 가지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